그렇게 새로운 총재와 함께 11시즌 준비를 시작한 K리그. 정몽규는 파워 총재라 불리며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와 K리그 유소년 축구 발전 프로그램 후원 협약식을 시작으로 타이틀 스폰서 후원 액수 상향 및 그 외의 다양한 스폰서 후원사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재정 상황을 안정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TV 중계권 협상도 순조롭게 마무리하며 침체된 리그를 다시 활성시키는 데에 기분 좋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당시 전세계적인 축구 잡지 포포투가 뽑은 한국 축구계 파워 인물 30인 중 7위에 선정될 만큼 그의 입지는 점차 탄탄해져 가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승부조작이라는 한국 프로축구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몽규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철저한 조사, 그리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총 57명의 인원을 퇴출하였고, 추가적으로 4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하였지만 확실한 대책 마련으로 이러한 대형 사태를 잘 수습하였으며, 이에 축구팬들은 그의 리그 운영과 리더십에 한층 더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기간 아시아축구연맹 특별위원까지 맡았던 정몽규는 2013년까지 2년간의 짧은 재임 기간임에도 축구행정가로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관중수 실집계, 미디어 노출 확대, 선수 복지 연금 도입 및 선수 최저 연봉 상향 조정, 저연령 선수 의무 출전 제도 등의 여러 혁신안을 도입하였고, 특히나 그가 이룩한 K리그 스플릿 시스템 및 승강제의 도입은 한국 축구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성과들로 인해 당시 저를 비롯한 국내 축구 팬들에게 정몽규 총재의 인기는 상당했고, 2013년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에 나섰을 당시에도 그가 축구계 여권이라 평가받는 소위 현대가 소속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많은 축구 팬들은 그를 지지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역대 최다인 4명의 후보가 나선 전례 없는 2차 투표 끝에 결국 정몽규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부임했을 당시 한국 축구는 최악의 암흑기라 불릴 정도로 여러 부침을 겪고 있었습니다. 축구협회 직원 횡령 사태와 맞물려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의 성적 부진으로 조광래 감독을 경질시킨 데 이어 전북의 최강희 감독을 강제 소방수로 투입시킨 조중현 전임 회장의 막장스러운 운영 방식 속에 8회 연속 월드컵 진출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총체적 난국이었죠. 결국 그해 6월 우여곡절 끝에 이란에 이어 최종 예선 조 2위로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하지만 지역 예선까지만 감독을 맡겠다는 최강희 감독의 선언에 따라 협회는 또다시 월드컵 본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2012 런던 올림픽 사상 첫 동메달 획득을 이룩한 홍명보 감독을 급하게 선임하게 됩니다. 같은 고려대 인맥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전임 회장이 저질러 놓은 막장 사태를 계속 수습하는 과정처럼 보였죠. 그해 말 정몽규는 U20 월드컵 유치에 성공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피파 주관 4개 대회 그랜드슬램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맞이하게 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본선 무대.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한 홍명보가 잘 될 리는 만무했고, 조별 예선 꼴찌 1무 2패라는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이후 최악의 성적표로 탈락을 하고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에 홍명보 감독과 허정무 부회장, 황보관 기술위원장이 동반 사퇴하게 되었죠. 그렇게 축구협회장으로서 처음 치르게 된 정몽규의 첫 메이저 대회는 대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무리한 축구협회 리모델링 사업 진행과 이에 대해 비판적인 직원은 인사규정 조작 논란에도 해고를 강행하였고, 대표팀 경쟁력 강화보다 회장 연임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여 제왕적인 협회 행정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곧바로 정몽규는 독일의 슈틸리케를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하였고, 이듬해 참가하게 된 2015년 호주 아시안컵에서 대표팀은 결승 무대에까지 올라 홈팀 호주에게 아쉽게 패하며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팬들은 대표팀을 향해 뜨거운 찬사를 보내기도 했죠. 곧이어 정몽규는 피파 집행위원회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고, 9월에는 마치 현대가의 전통처럼 평양을 직접 방문하여 남북 축구교류 공식 협의를 이끌어냈지만, 이듬해 북한의 수소탄 실험 여파로 인해 남북 체육 교류는 다시금 얼음판을 걷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부산 아이파크는 리그 최종 11위를 기록, 수원 FC와의 승강 플레이오프 끝에 패하며 2부 리그 강등을 당하는 K리그 역사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기업 구단 최초, K리그 원년 구단 최초, K리그 우승 구단 최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 구단 최초 강등이라는 불명예의 기록이었습니다. 특히 K리그를 대표하는 찬란한 역사의 명문 구단이 맞이하게 된 이러한 최악의 참사에 대해 부산 서포터즈는 자신의 외연 확장에만 신경을 쓰고 정작 자신이 맡고 있는 팀에게는 뒷짐인 정몽규 구단주를 향해 엄청난 성토를 쏟아냈죠. 부산의 이러한 결과와는 반대로 이후 정몽규는 2016년 리우올림픽 선수단장을 맡기도 했으며 같은 해 7월 제53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 후 연임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또한 9월에는 아시아축구연맹의 부회장과 심판위원장에도 선임되었고 이듬해에는 피파 평의회 위원회에 당선되며 피파의 주요 정책 결정에까지 참여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과 아시아의 축구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로 우뚝 서게 되었죠. 하지만 당시 국내에서는 2018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졸전을 거듭하던 슈틸리케 감독이 여러 차례 경질 위기를 맞는 가운데 계속해서 재신임 의사를 밝힌 정몽규의 뜻과는 반대로 대표팀은 도하 참사로 불리는 카타르와의 경기에서 3대2로 패하며 월드컵 본선 진출마저 애매해져 감독 교체의 골든타임을 놓친 정몽규 회장의 책임론이 대두되었습니다. 결국 슈틸리케의 경질과 함께 이용수 기술위원장도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하게 되죠. 예선 2경기를 남긴 긴급한 상황에서 슈틸리케오의 전 수석 코치이자 당시 U20 대표팀 감독이었던 신태용을 대표팀 감독으로 급하게 선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본선 무대에 오르긴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월드컵 직전 소방수로 감독을 투입하는 불상사가 발생한 것인데 이에 대해 축구협회에 대한 팬들의 비난은 거세기만 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 당시 히딩크 전 감독에 대한 논란과 함께 피파에서의 요직과 감투만을 찾아다니면서 정작 국내 일은 전부 기술위원장에게 맡기고 위기 때마다 자신의 책임은 회피한 채 실무진들만 꼬리 자르기 식으로 총대를 매며 자리를 유지하는 정몽규 회장에 대한 비난이었죠. 그해 말 정몽규는 홍명보를 전무이사로 선임하여 최영일, 이임생, 박지성 등의 새로운 임원진 구성 및 조직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 역시도 정몽규는 동아시아 축구협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는데 이 또한 실질적으로 한국 축구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자리였기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저 또 하나의 감투를 쓰기 위함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지난 월드컵에 이어 이번 역시도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준비했던 대표팀은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 등이 겹치며 1승 2패로 조별 예선에서 탈락하였지만 세계 최강 독일을 침몰시켰다는 점에서 겨우 비난은 면할 수 있었죠. 곧바로 축구협회는 김판곤 위원장을 통해 파울루 벤투 감독을 선임하며 다음 월드컵에 데뷔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정몽규는 남북경제교류 특별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선임되며 또 하나의 직함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정몽규는 AFC 축구연맹 부회장 선거와 피파 평의회 위원 선거에서 모두 낙선하며 연임에 실패하였고 HDC 회장으로서는 영창학기에 이어 또 한 번 뜬금없이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선언하였는데 결국 2020년 아시아나 인수를 포기하면서 계약금 2,500억 원만 날리게 되었고 이러한 인수 과정에서 생긴 계약금과 소송 비용 등을 위한 차입금이 약 5천억 원대로 늘어나게 되어 회사의 큰 경제적 타격과 함께 다시 한번 무능한 경영자의 이미지를 쌓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듬해에는 제54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또 한 번 단독으로 출마하여 3선에 성공하였는데 새로운 집행부 선임 과정에서 이미 몇 년간 무능함이 검증된 유용수와 황보관을 다시 임원으로 복귀시키며 축구팬들의 분노를 더 끌어오르게 했죠. 4월에는 대한체육회 부회장까지 맡으며 또 하나의 직함을 추가하게 되었는데 얼마 후 정몽규는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을 위해 철거하던 5층짜리 건물이 순식간에 도로변으로 무너지며 정차해 있던 54번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었죠. 이에 정몽규는 곧바로 공식 사과를 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지만 불행하게도 6개월 후 또다시 광주 화정 아이파크 HDC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붕괴되어 6명이 사망하고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잇따른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정몽규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후에 국정감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이번 사태로 인해 정몽규는 현대산업개발의 회장직에서는 사퇴하였지만 정작 핵심인 HDC 그룹의 회장 자리에서는 물러나지 않는 꼼수를 부리며 사실상 이 사태에 대해서는 이번 역시도 최종 책임자로서는 큰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어찌됐든 HDC 현사는 6개월 만에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러한 부실 공사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였으며 악화된 회사 이미지는 잇따른 도급 계약 해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수주 잔고는 6개월 만에 2조 6천억 원이나 감소하게 되었으며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용 등급까지 강등, 추가로 서울시에서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리게 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2년에는 중국이 코로나를 이유로 2023 아시안컵 개최권을 반납하자 대체국으로 대한민국과 카타르 두 나라가 최종 2파전으로 아시안컵 유치 경쟁을 펼치게 되었는데 정작 한국은 BTS와 손흥민을 홍보용으로 내세우고도 카타르에게 19명 만장일치로 참패하면서 아시안컵 개최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축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몽규가 AFC 부회장 선거와 피파 평의회 위원 선거에서 모두 낙선하여 AFC 내에서의 미미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가장 큰 실패 요인으로 꼽았는데, 이는 정몽준 시절과는 반대로 현재 대한민국의 스포츠 외교가 인맥, 영향력, 위치 등에서 철저하게 밀리고 있는 암담한 현실의 단면적인 상황을 보여주었죠. 그의 말 카타르 월드컵에서 벤투호는 사상 두 번째 원정 16강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월드컵 이후 계약 연장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새로운 감독 선임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몽규가 다시 협회로 복귀시킨 이용수 부회장이 감독 선임에 관한 전권을 맡은 상황에서 이전 벤투 선임 당시 김판곤 위원장이 잘 구축해놓은 감독 선임 시스템과 가이드라인들은 전부 백지화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기자 급하게 마이클 뮬러를 위원장으로 선임했지만 앞선 절차들을 전부 무시하고 정몽규의 뜻대로 위험 요소가 가장 많았던 클린스만 감독을 졸속 선임하게 된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곧바로 정몽규는 피파 평의회 위원 선거에 나서게 되는데 입 후보 한 7명 중 겨우 6위에 그치며 낙선하게 되었고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외교 참사라며 정몽규 회장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난 2011년 정몽규 본인이 한국 프로축구연맹 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발생한 K리그 승부조작 사건에 대한 징계를 내렸던 범죄 관련 인물 중 무려 100명을 대규모로 사면시켜준 사건이었는데요. 협회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발표를 A매치 1시간 전에 기습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해 축구 관계자, 언론, 서포터즈, 유튜버들은 물론 정치권까지 앞세해 비판을 쏟아냈고 결국 협회는 사면 철회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회장단, 이사진, 위원장단이 총 사퇴를 하였는데 정작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정몽규와 황보관은 사임을 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역시 여론의 문매를 맞을 때면 항상 아랫사람들 방패삼아 꼬리 자르기식 인사 과정을 보여주며 축구협회는 점점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퇴하고 있던 것은 비단 협회뿐만이 아니라 대표팀도 마찬가지였죠. 정몽규에 의해 선임됐던 클린스만은 많은 사람들의 우려처럼 역시나 전임팀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외 재택근무 및 부업에 의한 근무 태만, 마이웨이식 행보를 보여주었고 최고의 황금 세대들을 가지고 무책임한 선수단 방치와 최악의 전술 운용 능력을 보여주며 수준 이하의 경기력과 거듭된 성적 부진을 만들어냅니다. 곧바로 이어진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우승 후보 대한민국은 좀비 축구라는 오명을 쓴 채 운 좋게 꾸역꾸역 4강까지는 진출하였지만 요르단에게 유효 슈팅 0개의 기록으로 패하며 한국 축구의 또 다른 흑역사를 만들어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역시 클린스만의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며 팬들의 더 큰 분노를 유발하게 되죠. 이전 대회 때부터 유달리 주목받기를 좋아했던 정몽규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대표팀 입국 현장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강인, 손흥민 불화설을 언론 플레이하며 방패막이를 삼아 자신의 책임을 떠넘긴 채 이번 역시도 뒤로 빠지는 모양새를 취하게 됩니다. 결국 정몽규는 클린스만과의 계약 해지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역대 최고의 황금 세대는 불과 11개월 만에 초토화되었고 협회가 클린스만에게 102억 원이라는 위약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죠. 곧이어 협회는 공석이 된 A대표팀 감독 선임을 두고 이번에도 역시 감독 선임 시스템을 무시한 채 U23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었던 황선웅을 임시 감독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2024 파리 올림픽 진출권이 걸린 U23 아시안컵을 앞두고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상황에 놓인 황선홍에게 A 대표팀 겸직까지 맡긴 것이었죠. 이 문제는 결국 U23 아시안컵 8강에서 신태용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에게 연장전 PK 끝에 패하며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 40년 만에 올림픽 좌절이라는 대한민국 축구 최악의 대참사를 만들어냈고, 이는 협회의 무능력한 졸속 행정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황선홍 본인의 선택이 만든 최악의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축구는 점점 더 큰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으나 정작 이러한 상황의 가장 중심인물이었던 정몽규는 자신의 30년 축구 인생을 담은 에세이 축구의 시대를 출판하게 됩니다. 여전히 사태 파악이 안 되는 이 정몽규의 뻔뻔함에 또다시 여론과 언론, 정치계까지 분노가 폭발하였지만, 이번에는 이임생 기술 이사를 앞세워 계속해서 절차와 공정이 무너진 투명하지 못한 선임 과정과 졸속 행정으로 또다시 홍명보를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하는 역행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 시민단체 고발 및 축협 내부 반발과 축협 노조까지 나서 정몽규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이는 최근 많이들 알고 계시는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로까지 이어지며 엄청난 질타를 받는 와중에도 사퇴 의사는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축구협회장 선거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행정소송을 각오하면서까지 정몽규의 사선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결국 정몽규는 귀를 닫은 채 사선 노전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렇게 끝없이 폭주하는 정몽규 회장의 행보에 함께 출마한 허정무 후보는 정몽규의 선거인단 축소와 사전투표 거부 및 불공정 선거에 대한 여러 꼼수를 지적하며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에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현재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아직까지 미정으로 미뤄진 상태로 대한민국 축구계는 여전히 암흑 속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인물, 사건에 대한 의견이나 비판을 하는 데 앞서서 그 전에 반드시 꼭 그것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객관적인 사실만을 토대로 최대한 중립적인 시각에서 정몽규라는 인물을 다뤄봤는데요. 그는 분명 앞선 어떤 시기에는 환한 빛을 비추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그 그림자가 완전히 드리워지며 결국 고인물은 썩는 것처럼 전체가 송두리째 망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국 축구가 더 재밌고 발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며 저는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